요즘 흔히 농담으로 남자가 25살이 될 때까지 동정을 지키면, 즉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수총각이면 마법사가 된다는 재미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 이 성욕을 이겨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마법사가 되기 얼마 안 남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렇게 어려운 성욕을 이겨내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정, 수총각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류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녕 끝까지 동정을 지켰기에 대마법사가 되어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 장면만 보아도 정말 유명한 어떠한 인물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실 겁니다.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알아낸 이과생들의 영원한 숙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아이작 뉴턴입니다. 천재 뉴턴이 85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순결을 지킨 동정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신이 그에게 천재성과 함께 고자력도 주신 듯합니다. 이 뉴턴은요, 자신이 동정인 것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사연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뉴턴이 평생 수총각으로 살았던 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뉴턴은요, 아버지를 여윈, 유복자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뉴턴을 낳고 얼마 안 돼서 이 뉴턴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한테 맡기고요, 재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 그 재혼남을 잃고 그 사이에서 가진 자녀 3명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좀 이상해요. 이 뉴턴이 농부가 되기를 바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뉴턴을 조퇴시켜서 농사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다 못한 외삼촌이 이 뉴턴 자신의 조카의 천재성이 너무 안타까워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돈도 있었지만 아들 등록금을 내주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이 뉴턴은 근로장학생으로 학비를 혼자 스스로 충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보통의 어머니라면 자식이 공부를 해서 좀 더 나은 길로 나가길 원할 텐데, 하지만 이 뉴턴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어서요, 훗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에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미워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라고 고백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트라우마가 쌓여가지고 요즘 흔히 말하는 여성 혐오가 생겨가지고 이성을 멀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평생을 동정, 수총각으로 살지 않았냐 하는 썰도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가 자신의 천재성만큼 여성을 멀리하였기에 인류사에 길이 남겨질 업적들을 남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벌거숭이 임금님 등 어린 시절에 재미나게 읽었던 동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덴마크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역시 평생을 동정, 수총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은요, 어린 시절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구두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형제들도 많았고요, 하루 한 끼 먹기도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 안데르센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똑똑함을 알고 자신이 굶더라도 이 안데르센에게는 늘 책을 한 권씩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남루한 차림이지만 늘 책을 끼고 다니는 이 안데르센을
눈여겨보던 어느 귀족 집안 백작이 그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요. 이 백작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늘 책을 곁에 두는 안데르센을 보고 무언가를 느꼈던 거겠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사단이 일어나고 맙니다. 귀족 부잣집으로 입양이 된 안데르센은 어느 누군가를 열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입양된 자신에게 다른 형제들과 차별 없이 늘 잘해주었던, 언제나 자상하고 고상하며 아름다웠던 백작의 맏아들, 즉 자신의 큰형을 사랑하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그것도 남자잖아요.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적인 유럽이라고 해도 1800년도 초반인데 그 당시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짝사랑이었겠죠. 그리고 이 안데르센이 정말 사모하고 바라만 보았던 그 형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자 그 안타까움에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안데르센이 닫혀있던 마음을 겨우겨우 열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의 여동생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이 여자분이 안데르센의 이상형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동성을 사랑했던 마음이 드디어 이성을 향해 움직이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서 그 여자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잘 됐으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았겠죠. 어렵사리 고백을 하였으나 너무나 차갑게도 단칼에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힘을 내가지고 그 여자에게 고백을 했지만은 고백하자마자 까였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더 입었겠습니까? 우는 놈 귓방망이를 한 대 더 후려친 거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안데르센이 그 여자에게 까이듯이 차였던 이유는요, 그의 키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누군가는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키가 커서 차이다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 1800년대 초 덴마크의 남자 평균 키가 165cm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데르센은요, 평균 키를 훨씬 웃도는 185cm의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너무 커서 차인 거예요, 여자에게. 얼굴도 좀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안데르센이 요즘 우리가 서장훈 씨나 최홍만 씨를 보는 거랑 같은 느낌이었겠죠. 자신의 형을 사랑해서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상처를 입고 겨우겨우 마음을 돌려서 이성에게 고백을 하였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했던 거죠. 그래서 안데르센은요, 나에겐 사랑 따윈 사치야! 2번 다시 사랑 안 해! 이러한 슬픈 생각과 함께 평생을 독신으로 살겠다고 신에게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참 슬프죠. 아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너무나 마음이 약했던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명작 동화를 남긴 이 안데르센이 가정을 꾸리지 않고 아이가 없었던 독신이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현대 철학의 시작을 열은 신은 죽었다라는 의미심장한 명언을 남긴 독일의 시인이자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이 불행한 남자들 사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니체는요, 앞서 말씀드린 안데르센처럼 그것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인기가 많았던 여자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시 그 충격으로 평생을 독신,
동정으로 살았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루 살로메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지적인 모습은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서 뮤즈, 여신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그녀 역시 자신이 예쁘고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루 살로메의 별명이 마녀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식인이자 여신이라 칭송받았던 그녀가 마녀라는 별명이 있다니 뭔가 이상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리 없다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만한 별명을 가져도 싼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러한 비판을 받을 만한 여자였던 거예요. 이 루 살로메는요, 양다리도 아닌 문어다리 연애의 완전판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 남자 섹시하다, 그러한 감정을 느껴서 only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남자들이 따로 있었고요. 섹슈얼한 감정은 생기지 않지만 자신의 끝없는 이 지적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인문학적 관심사가 일치하는 남자들을 동시에 사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둔 거예요. 육체적 관계를 갖는 남자 따로, 자신의 지적 요구를 채워주는 남자 따로, 이렇게 연애를 나눠서 했던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섹스 파트너 따로, 플라토닉 파트너 따로, 이렇게 그녀만의 기준을 그어놓고 철저히 지켰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행히도 니체 역시 지인으로부터 이 루 살로메를 소개받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같이 논할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녀를 물고 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나 정신적 교감이 통하고 단단히 빠졌으니 그녀에게 니체는 결국 청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루 살로메에게 니체는 그저 플라토닉 파트를 채우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루는 니체의 청혼에 정색을 하더니 어떠한 육체의 관계도 맺지 않고 오직 철학만 논의하면서 지내는 그런 동거 생활을 하자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건네게 됩니다. 아니 무슨 스터디 그룹인가요?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늘 같이 지내는데 그게 과연 지켜지겠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마녀 루에게 단단히 빠져있던 우리의 불쌍한 니체는요, 처음엔 그녀의 주장에 엄청 화를 냈으나 헤헤, 루와 같은 집에 살 수만 있다면 괜찮아, 헤헤, 이렇게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콧수염을 기르신 분이 바로 니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남녀 사이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니체는 다시 루에게 청혼을 하였으나 거절당하는 수모를 또 겪으면서 동거하던 집을 나오게 됩니다. 사랑 참 어렵습니다. 광광 우럭다. 우리의 니체는 이 루에게 2번이나 청혼을 거절당한 거예요. 이 루 살로메는요, 너랑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며 열렬한 구애를 하던 시인 릴케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는요, 명색에 맞게 우리는 결혼은 했지만 성관계는 절대 없을 거다. 그리고 다른 남성들과 자유롭게 데이트 및 외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결혼 조건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정말 웃음만 나옵니다. 이러한 약속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 된 릴케가 그래도 부부인데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 루 살로메가 릴케에게 너 왜 약속 안 지켜?
이렇게 외치면서 목을 졸랐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녀에게 홀려서 크나큰 상처를 받았던 위대한 망치를 든 철학자 니체는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말년에 정신병에 걸려서 10년 동안이나 제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56세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1889년 그가 죽기 1년 전에 여동생인 엘리자베스가 니체의 병수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철학자의 말년이 정말 비참하게 된 거죠. 그의 정신착란이 성관계를 통해서 걸리는 성병, 매독 때문이다. 니체는 매춘 중독자였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지만요. 이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견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전기하면 어떠한 인물이 바로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이 위대한 발명가, 전기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이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발명왕 에디슨은 허구이고요. 실제 그가 무언가를 직접 발명해낸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의 발명품을 상용화시킨 사업가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인전이나 과학 만화 등에서 이 에디슨을 띄워주기 위해 에디슨을 방해하고 모략을 꾸민 비열한 악역 또는 열등감 폭발이나 해대는 희대의 찌질이로 그려졌던 억울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요즘 들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다시 그려지고 있는데요. 평생 동정으로 살았던 그 남자의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참 안 좋은 건데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한 이 외모지상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남자가 평생을 동정으로 살았으면 키도 작고 외모가 좀 딸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테슬라는요, 전혀 네버 그러한 생각과는 거리가 아주 먼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훤칠한 키 188cm의 수려한 외모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8개 국어를 하는 언어의 천재에다가 옷도 잘 입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엄친아였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음악과 시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정말 모자랄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남자였던 거예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도 얼짱 각도를 유지하면서 꽃중년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람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겉모습과 달리 평생 독신, 동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 천재만의 아집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독선적인 고집쟁이에다가 타협을 모르는 성격이어서 조수나 동료는 물론이고 그의 돈줄 투자자들과도 싸움을 자주 벌이는 등 주변 사람 대다수가 불구대천지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약간 성격에 문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셌던지 한때 동업자였던 에디슨과 직류 교류 문제로 엄청나게 싸웠다는 것은 유명한 일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고요. 1915년 에디슨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 공동후보로 올랐으나 저놈이랑 같이 받느니 안 받고 만다 라고 악담을 퍼부어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아나무인으로 대하는데 곁에 여자가 남아있었겠습니까? 신은 공평합니다. 훤칠한 키와 수려한 외모를 주셨지만 이렇게 성격이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라실 텐데요. 세월 앞엔 장사 없다고요? 그가 숨을 거두기 1년 전
86세 때의 사진입니다. 노년기에는 호텔방을 전전하면서 비둘기에게 모이나 주는 가난한 삶을 살다가 1943년 뉴욕의 한 호텔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한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조차 동정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이 동정이라고 너무 비참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멋진 남자도 동정이었으니까요. 최초의 근대적 경제학 저서인 국부론을 쓴, 여러분이 자세히는 몰라도 어디선가 이름은 들어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던 그 시절에 경제학이란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킴과 기초를 닦은 것과 동시에 고전 경제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국부론 책을 모르고 경제학을 아예 모르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바로 국부론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프랑스 남서부 시골 마을에 체류하고 있을 무렵 그 나태한 일상,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즉 심심해서 끄적끄적 쓴 책이 바로 경제학의 토대가 된 이 국부론이라고 합니다. 아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작의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아담 스미스는 단지 무료함을 이겨내기 위해 장난 비슷하게 썼던 것이 바로 인류사의 길이 남겨진 그 국부론으로 태어난 것이죠. 천재는 틀려도 확실히 틀린가 봅니다. 그는 정치, 경제, 윤리, 철학 등 그 당시 문과에서 탑을 달리던 최고의 인재였으나, 신이 그에게 모든 천재성은 주셨으나 키도 작고 못생긴 얼굴의 소유자여서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은 공평한 거죠. 그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스스로도 여성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이성관계에는 체념을 한 것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슬픕니다. 18세기 유럽 철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그 역시 오늘 이 불운한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1724년 지금의 독일 프로이센 퀘니스베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여기서도 참 재미난 사실이요, 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퀘니스베르크라는 도시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한 그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정말로 시계와 같은 규칙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에 활동을 했냐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칸트만 보아도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일을 하고 산책을 하며 식사를 하는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이 칸트만 보아도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 알 수가 있었던 거였죠. 천재의 강박관념과 괴짜스러움이 낳은 결과였을까요? 그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신학, 즉 종교에도 일가견이 있었는데요. 그는 대대로 엄격하고 경건함을 중시하는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칸트는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80세로 숨을 거둘 때까지
이성과의 관계를 일체 맺지 않았다고 합니다. 칸트는 커피와 담배를 즐기며 학자 중에 상학자,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오직 연구만을 갈망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80세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 남긴 말은 자신의 삶에 만족을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으로 좋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동정, 수총각으로 살았지만 모든 것에 행복해했고 그러한 사소한 즐거움이 그의 만족감을 충족시켰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수소를 처음 발견했고 물이 화합물임을 증명한 이과 쪽에 거대한 기여를 했던 헨리 캐번디시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는데요. 대대로 귀족 집안이었고 그의 외할아버지는 해군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후손이 없어가지고 헨리 캐번디시는 외갓집의 재산까지 물려받게 된 그야말로 상속왕이었다고 해요. 6개의 성과 8개의 별장을 보유했고요.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영국의 최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막대한 유산 덕에 돈이 넘쳐날 정도여서 거액의 돈이나 선물들을 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그의 예금을 맡고 있던 은행에서 너무 큰 돈을 그냥 예치하고만 있기가 미안해서 예금의 일부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했으나 이 캐번디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당황해하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요. 그는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외치는 은둔형 폐인으로 오직 방구석에 처박혀서 화학 연구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열렬한 팬이 오스트리아에서 영국까지 그를 만나려고 머나먼 길을 찾아왔지만 캐번디시는 부끄러웠는지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캐번디시가 유명한 학자였잖아요. 그에게 연구 결과를 받으려면 그의 근처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혼잣말 하듯 중얼중얼 거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경계심을 푼 캐번디시가 연구 결과서를 첩보 영화의 접선 장면처럼 슬며시 내려놓고 손살같이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나는 거에 되게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초상화를 그릴 때도 화가 만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이 화가가 어쩔 수 없이 그의 몸만 대충 스케치를 하고요.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 따로 그렸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토록 부끄러움을 탔는데 이성, 즉 여자를 상대할 땐 어떠했겠습니까? 안 봐도 뻔했겠죠. 가지가지 한다고 여성 공포증까지 알아서 평생 여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독신으로 동정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여성 공포증이 어느 정도까지 심했냐면요. 하녀들이 자신의 방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요. 자신의 성 안에서 하녀와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서 하녀들이 다니는 계단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을 쪽지로 전달하여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하녀 한 명이 우연히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자 너 나가 바로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성 기피증, 여성 공포증이 대단했던 남자죠. 그러니까 평생 동정, 독신으로 산 거죠.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여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동정을 유지했던 그는요, 그 당시 18세기의 평균 수명을 훌쩍 넘긴 79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동정인 상태로 오래 살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동정, 수총각인 채로 생을 마감했던 인류사의 획을 그은 남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느 나이 때까지 동정을 지키면 마법사가 된다는 말이 맞긴 맞나 봅니다. 그들은 동정을 지켰기에 정말 위대한 마법사가 되어서 인류사의 길이 남겨질 업적들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